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사회 현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정다은 변호사, 이명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임기 마무리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또 드리고 그 의정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 의정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후원금도 열어가지고 그 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에 네. 잘 마무리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 네. 어떠신가요? 저는 동네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치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맞아요. 또 치열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좀 질문 드릴 건 약간 마음이 아픈 일이죠.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고 이채원 양의 49제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그날 피의자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들어보니까 이제 이채원 양의 대리를 맡고 계시다고요. 네, 피해자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네,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날 첫 재판이 있었던 날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49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 유족과 이 고인의 영혼을 위로해야 되는 날인데 첫 재판에서 있었던 장윤기를 지켜보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네.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을 마주치기 직전까지 이 장윤기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하게 스토킹을 했고 감금을 했고 또 강간 상해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그 과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학생들,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지금 재판에서 함께 받고 있고요. 제보가 쏟아지면서 이제 경찰에서 다른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수사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인이 그때 그곳에 없었더라면 다른 누군가가 죽었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를 보류했습니다. 그때 강간을 하려는 생각이 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 영상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건데요. 그때 장윤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윤기는 분명히 알고 그럼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 살인하고 달리 강간 살해의 경우에는 강간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순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예. 그 때문이었는데요.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형량의 3분의 1만 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이상만 살면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동네에서 장윤기 40대 초반의 장윤기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의 변호사 그리고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엄벌 탄원이 인터넷상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저희 변호사들이 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법정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끔찍한 일이었잖아요. 정말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광주 전남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앞인데 빚이 많다. 이 빚을 안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좀 씁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빚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3조 원이라던데요? 네, 3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손이 떨리네요. 그 자치단체에서 낼 수 있는 빚을 지방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냈던 지방채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 광주시에서 냈던 지방채가 2조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 광주에서는 미룰 수 없고 또 부족했던 여건 속에서 해야만 했던 도시철도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지방채 빚을 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왔던 건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으로 그래도 그 세수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가 좀 있어요. 중앙정부는 세출을 미리 정하고 세입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것들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 써야 될 것에 맞춰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지를 정하는데 지방정부는 반대거든요. 얼마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세출을 정하게 돼요. 그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재정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거는 3조 6천억은 어떻게든 앞으로 당선인과 그리고 당선된 의회에서 해결을 해야겠지만 이 근본적인 구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힘들게 사는 두 사람한테 어르신이 너네 그렇게 둘 다 없이 사느니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다. 너네 결혼하면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게. 그래서 합치기로 했는데 막상 살림 합치려고 보니까 나도 빚있는데 너도 있었네 이런 상황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명록 의원님께서 지방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광주와 전남이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보상비들이 너무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19 사태 있었고 예. 홍수 피해 있었고 사회적 재난 참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대응비 거기다가 이제 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비까지 합쳐지면서 이 누적된 채무가 고스란히 통합특별시로 승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 부담이 3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수치로 우리 표면화된 건데 예. 대전환 기획위원회 예고대로 예산 전면 재검토하셔야 되겠고요. 중복 유사 사업들 과감히 정리하고 또 표랑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선심성 예산, 행사성 예산들 과감하게 삭감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꼭 네.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너무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덧붙이자면 예. 또 우리가 지금 필수 세출인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5천억 정도가 하반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올 세입으로 전망하는 게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도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좀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두 사람이 일단 너네 결혼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정부가. 그렇죠? 20조 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지금 당장 20조 원은 들어올 전망이 없고요. 내년부터 해서 5조 원씩 순차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저는 늘 이게 호락호락하게 과연 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에 반드시 5조 원씩 20조 원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그건 불발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식, 시점 모두 다 불투명한 상황인 거고 내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이 말뿐인 약속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집행부 모두 빨리 서둘러서 체계를 좀 갖춰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재정적 파산을 막고 또 대규모 통합 사업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우선 사업들 먼저 추려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든 뭐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든 이런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 정치권 모두 이 초당적인 총력을 다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주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여러 번 당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재정도 그렇고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은데 여전히 지금 뜨거운 이슈가 주청사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민영배 당선인 이제 순천을 언급하면서 또 시끄러웠고요. 그리고 무안에서는 현 전남도청사를 또 쓰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법적인 검토는 좀 해봐야겠지만 군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바가 있어서 그걸 뒤집어 엎기는 쉽지 않을 네. 거다. 그 정치적 책임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슬슬 입장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세 개 청사를 균형 있게 쓰자기에는 무안청사에 차관급 부시장을 2명 두고 그리고 광주청사에 1명 두고 순천청사에 1명 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누가 봐서 균형인가 이런 네. 생각 한 가지 들고 또 순천을 대표 주소지로 두겠다는 입장도 밝혀놓은 바 예. 광주 시민들은 이제 소외되는 거를 중앙정부에 외칠 게 아니라 통합특별시에도 외쳐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가는 또 말씀이 조금 바뀌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 효율성 그리고 기존 자원들 사장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능적으로 분할을 좀 해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생 도모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할 건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저희도 참 쑥스럽고 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매번 의회임을 때 이야기를 나누지만 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딱 그 사이에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끝으로 광주시의회가 공식 의정 활동 마무리했고 이제 새로운 의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새 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송영곤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과정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과를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65표 대 17표였는데 17표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음에도 그 정도로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당선되신 그 의장 예정인께서 이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의장 예, 당선인 후보께서? 후보께서 예, 덕망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들이 전남 위주로 가고 있는 상태를 예.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통합시의회 의장으로서 초대 의장으로서 광주에 대한 그런 분배 방안과 또 광주 의원들에 대한 또 역할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잘 모색해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광주와 전남의 의원 불균형에 대한 네.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뭐 상임위 배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미 그동안 우려해왔던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이고 이것이 앞으로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제 선출되실 의장께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영건 의원님께서 예. 이 보통 우리 의회가 강한 견제와 협치를 집행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와 전남 출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강한 리더십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 부디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드린 건 이제 전남에 대한 쏠림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걸 살짝 짚어봤다면 오늘 기사에도 소수정당 당선인들이 모여서 전남 광주 통합의회 민주당 의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도 저희 윤민호 의원 나와서 그런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너무 이제 등한시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교섭단체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원활하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견제를 받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교섭단체 법적인 검토는 역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섭단체를 좀 원활하게 푸는 게 그렇게 큰 탈을 야기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조차 구성할 수 없게 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시민분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서라도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소수정당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료 의원으로서 보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게 많고 또 각자 이제 시민들의 표를 얻고 당선된 의원님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소수정당 출신의 의원님, 소수정당 소속의 의원님을 둔 지역구 시민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수정당 의원님이 힘을 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구로 돌아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임을 어느덧 지금 임영노 의원도 정다은 변호사와 저희가 꽤 오랜 시간 함께 했거든요. 네. 근데 임기고 이제 끝나고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저희 방송도 제가 지금 말이 이제 헛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쉬움에 제가 말도 좀 꼬입니다. 임영노 의원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좀 소감 어떠셨나요 그동안? 뭐 시민들께 인사로 같이 드리면 될까요? 예,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네. 지난주부터. 어느덧 오늘이 40회차 출연이더라고요. 그동안 시민들께 이제 활동하는 걸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광주 MBC 빛나도 팀에 진짜 너무 큰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저 임기 중에 늘 그랬습니다. 이거 빌려 쓰는 건 아니다. 이거 일 언젠가 끝난다. 임기 언젠가 끝난다. 라고 이렇게 염두에 뒀는데도 막상 임기가 끝나려고 보니까 또 제 의지와는 다르게 좀 빨리 끝나게 돼버려서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많이 부족한 이제 저한테 많이 채워주신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부족한 사람이 좀 영광스러운 4년을 보낼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함께 막 울고 웃고 땀 흘리고 또 했던 경험들, 그 시간들 그 기억들 모두 다 이거 다 공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디서 뭐 하든 간에 시민들께 보탬이 되는 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고요. 정다은 변호사는 오늘 저희 마지막이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방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시민분들께 지역구가 아닌 시민분들께 제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이에서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나도 팀, 광주 MBC 관계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도 오늘 방송도 마지막이고 이제 의원직도 사퇴를 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동네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지금까지처럼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억울한 이웃들을 지키려는 삶 치열하게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두 분만큼이나 저희 빛나도 팀도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회임을 통해서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열정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두 분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노 의원 그리고 정다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